와장창 벼락이 내리꽂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칠첩 반상기가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귀하디 귀한 청화백자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위로 시커먼 구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기름진 전, 냄새와 달콤한 약과 향기로 가득했던 잔치상은 순식간에 시궁창 썩은 내 진동하는 오물 더미로 변해버렸다. 이놈, 이게 무슨 행패냐? 내 놈이 정령,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 것이냐?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잔칫집에 왁자지껄하던 소음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비단 옷에 튄 오물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최 부자는 눈앞에 선 기괴한 몰골의 사내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삿대질을 해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마치 터지기 직전에 붉은 팥죽 단지 같았고 턱 밑에 기른 염소수염은 격렬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파르르 떨렸다. 좌중의 모든 시선이 최 부자의 손가락 끝, 그 불경스러운 난입자에게로 꽂혔다. 그곳에는 한겨울 삭풍에 찢겨나간 깃발처럼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걸친 도사 하나가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분노한 최 부자를 보고도 전혀 위축됨이 없었다. 도사는 텅 빈 표주박을 허리춤에 차고 한 손에는 방금 오물을 끼얹은 빈 동이를 든 채 기괴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허허허, 잔치상에 술이 넘치니 흥이 깨질까 하여 내 특별히 정신이 번쩍 드는 귀한 물을 가져왔거늘 주인의 인심이 이리도 박할 줄이야. 도사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으나 그 울림은 좌중의 고막을 파고들 만큼 또렷하고 섬뜩했다. 잔치에 참석한 고을 유지들과 아첨꾼들은 젓가락을 든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 기생들의 비명소리마저 목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사실 이날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갑부 최부자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재물이 넘쳐난다는 최부자의 집마당에는 아침부터 산의 진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고을 원님조차 침을 삼킬 만큼 호화로운 잔치였으나 그 풍요 속에는 소장농들의 피눈물과 굶주린 백성들의 원망이 서려 있었다. 최부자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수백 명을 먹일 음식을 장만하고도 정작 담장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에게는 식은 밥 한 덩이조차 내어주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터였다. 그런 그에게 감히 똥물을 끼얹은 자가 나타났으니 이는 단순히 옷을 버린 문제가 아니라 그의 하늘 찌를 듯한 자존심에 먹칠을 한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여봐라, 뭣들 하고 있느냐. 당장 저 미치광이 놈을 멍석말이하여 대문 밖으로 내치지 않고. 최 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러나 도사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껄껄 웃으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혔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검은 먹구름이 최 부자의 기와집 위를 완전히 뒤덮었다. 하인들이 도사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도사는 마치 연기처럼 몸을 피하며 최 부자의 코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냄새는 썩은 거름 냄새보다 독했으나 그가 내뱉은 말은 그 악취보다 더 지독하게 최 부자의 가슴에 박혔다. 잘 듣거라. 탐욕에 눈먼 늙은이여. 내 놈이 그토록 아끼는 황금은 똥이 될 것이요. 내 놈이 똥처럼 여기는 것은 황금이 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는 날 비로소 너는 흙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도사의 예언은 저주처럼 혹은 판결문처럼 좌중을 압도했다. 최 부자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이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도사의 뺨을 후려갈기려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손이 닿기도 전에 도사는 하인들의 포위망을 뚫고 뚫하니 대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잡아라. 저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최 부자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도사는 이미 빗줄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남은 것은 오물 뒤집어 쓴 잔치상과 엉망진창이 된 마당, 그리고 도사가 남기고 간 불길한 예언의 메아리뿐이었다. 잔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손님들은 찝찝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최 부자는 분을 이기지 못해 애구는 술병을 집어 던지며 발광했다. 그 시각 최 부자 집의 가장 구석진 곳,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는 허름한 외양간 옆 행랑채에는 머슴칠성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잔칫집의 소란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칠성이는 멍하니 빗물 섞인 처마 밑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옷은 닳고 닳아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시뻘겋게 부어 있었다. 칠성이는 최 부자네 집에서 가장 악은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이었다. 소여물을 끓이고 똥오줌을 치우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면서도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병들어 누워있는 칠순 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오늘은 잔칫날이니 고기 국물이라도 조금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칠성이는 속으로 되뇌며 품속을 더듬었다. 조금 전 아수라장이 된 잔치마당을 치우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을 때 칠성이는 바닥에 떨어진 떡 몇 조각과 고기 한 점을 몰래 주워 흙을 털어내고는 소매 속에 감추었다. 남들에게는 더러운 쓰레기였지만 칠성이에게는 며칠을 굶은 어머니의 목숨을 이어줄 귀한 양식이었다. 최 부자가 오물 묻은 비단 옷을 찢어발기며 화를 내는 동안 칠성이는 그 옆에서 묵묵히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도사의 말을 곱씹었다. 황금은 똥이 되고 똥은 황금이 되리라. 배운 것 없는 칠성이었지만 그 말은 기이하게도 가슴 한구석을 쿵 하고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최 부자는 똥물이 튀었다고 펄펄 뛰었지만 칠성이는 매일 걸음을 만지며 살기에 똥이 더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똥은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나 사람을 살리지 않는가. 저녁이 되어 잔치가 파하자 칠성이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집에서는 희미한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칠성이는 젖은 몸을 떨며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랫목 이불 속을 더듬었다. 얼음장 같은 냉돌 위에는 앙상하게 마른 노모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머니, 칠성이 왔습니다. 눈 좀 떠보셔요. 칠성이는 소매 속에서 체온으로 데워진 떡 조각과 고기 한 점을 꺼내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며 아들의 거친 손을 잡았다. 내 새끼, 배고플 텐데 네가 먹지 않고. 쉰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말에 칠성이는 목이 메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잔칫집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걱정 마시고 어서 드셔요. 거짓말이었다. 칠성이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최 부자가 기르던 사냥개에게 던져준 고기가 자신이 가져온 것보다 훨씬 크고 기름진 것을 보았을 때 칠성이는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어머니가 저 욕심 많은 최 부자의 개보다 못한 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기 때문이다. 칠성이는 어머니가 힘겹게 음식을 씹어 넘기는 모습을 보며 빗물이 새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지붕 틈새로 번쩍이는 번개가 보였고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까 그 도사가 남긴 말이 하늘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부자놈의 고가는 쌀이 썩어 나가는데 우리네 목구멍은 거미줄이 쳐지는구나. 칠성이는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와 처마 밑 빗물 항아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아까 보았던 도사의 몰골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때였다. 최 부자네 집 쪽에서 요란한 굿소리와 함께 징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최 부자가 낮에 있었던 재수옴 붙은 이를 씻어내겠다며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는 모양이었다. 칠성이는 쓴 웃음을 지었다. 굿을 하여 귀신을 쫓는다 한들 사람의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앉은 욕심마저 쫓아낼 수 있을까? 칠성이는 빗속을 뚫고 들려오는 징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비바람이 거세질수록 칠성이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갔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철컥, 철컥. 육중한 쇠붙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정적에 잠긴 최 부자의 안방을 날카롭게 갈랐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도록 창호지 문의 덧문을 두 겹으로 바른 방 안 최 부자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개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괴짝의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아니야. 이것으로는 부족해. 놈들이 냄새를 맡고 올 게야. 쥐새끼 같은 놈들이 내 피 같은 돈을 노리고 담을 넘을 게 분명해. 최 부자의 눈은
쇠팍에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미치광이 도사가 퍼붓고 간 저주 이후로 최 부자는 단 하룻밤도 편안히 다리를 뻗고 잠들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황금 덩어리들이 시커먼 똥물로 변해 자신의 얼굴을 뒤덮는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일어나 촛불을 켜고 엽전 꾸러미를 세고 또 세었다. 하나 둘 셋, 엽전끼리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만이 유일하게 그의 불안을 잠재우는 자장가였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최 부자는 대장간으로 달려가 팔뚝만한 쇠자물쇠를 10개나 주문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닥달하여 담벼락 위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과 쇠창살을 박아 넣게 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라. 내 곳간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놈은 그 즉시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아.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다. 그의 탐욕은 공포를 먹고 자라난 독버섯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는 소작농들을 불러 모아 소작료를 5할에서 7할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에 농부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싫으면 나가라. 내 놈들 말고도 내 땅을 부쳐먹겠다는 놈들은 줄을 섰다. 그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농부들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메웠지만 최 부자의 귀에는 그저 돈독 오른 귓가에 윙윙거리는 파리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한편 최 부자의 집 행랑채에 기거하는 칠성이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최 부자의 신경이 날카로워질수록 불똥은 가장 만만한 아랫사람들에게 튀기 마련이었다. 칠성이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야 했다. 손바닥은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칠성이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고된 노동이 아니라 점점 말라가는 마을 사람들의 형편이었다. 최 부자의 착취가 심해지자 마을에는 굶는 집이 속출했다. 개똥이네는 젖이 안 나와 갓난아기가 보채고 있었고 칠순 넘은 박노인은 끼니를 잊지 못해 흙을 파먹다 쓰러지기도 했다. 어느 날 늦은 밤 칠성이는 부엌에서 몰래 챙겨둔 누룽지 한 덩이를 품에 안고 담장 밖으로 나갔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 어귀에는 배를 움켜쥐고 웅크린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칠성이 형아 아이들은 칠성이를 보자마자 어미 새를 기다린 아기 새들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칠성이는 딱딱한 누룽지를 잘게 부수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꼭꼭 씹어 먹거라. 체하면 약도 없다. 허겁지겁 누룽지를 삼키는 아이들을 보며 칠성이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자신의 배도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칠성이는 굶주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차마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며 생각했다. 하늘이여 어찌하여 저곳가는 썩어가는데 이곳의 생명들은 말라 비틀어져 가나이까. 그의 물음은 텅 빈 밤하늘로 흩어졌고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바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벌어졌다. 최 부자가 애지중지하던 은수저 한 벌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아침 수라상을 받던 최 부자는 수저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밥상을 뒤엎으며 길길이 날뛰었다. 어느 놈이냐 어느 도둑놈이 감히 내 은수저에 손을 댔어.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은 마당에 집합하여 고개를 조아리고 벌벌 떨었다. 최 부자는 몽둥이를 들고 하인들의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독사 같은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길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칠성이었다. 칠성이의 눈빛이 다른 하인들처럼 공포에 질려있지 않고 지나치게 맑고 고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 부자에게는 그 맑은 눈빛이 마치 자신의 더러운 속내를 꿰뚫어보는 것 같아 늘 거슬리던 차였다. 네, 이놈 칠성아, 내 놈이 가져갔지. 어젯밤 내 놈이 부엌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사옵니다. 칠성이는 바닥에 이마를 또 쓰며 읍소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범인은 칠성이로 정해져 있었다. 아니 누군가가 본보기가 되어야만 최 부자의 불안이 잠재워질 수 있었다. 저놈을 형틀에 묶어라. 은수저가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칠성이를 결박했다. 칠성이는 반항하지 않았다.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병든 노모가 행여나 이 소식을 듣고 쓰러질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곤장이 허공을 가르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칠성이의 엉덩이와 등짝을 강타했다. 쩍쩍.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다.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칠성이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최부자를 노려보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말해라. 내 놈이 훔쳤다고 말해. 은수저를 어디에 숨겼느냐. 최부자는 직접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칠성이를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실 은수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공포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을 칠성이의 육체에 쏟아붓고 있었다. 칠성이의 찢어진 옷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마른 땅을 적셨다. 20대 30대 매질이 이어질수록 구경하던 다른 하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다. 평소 칠성이의 성품을 아는 그들이었기에 이 처참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도였다. 그러나 칠성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훔치지 않았기에 훔쳤다고 말할 수 없었고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한 놈, 지독한 놈. 결국 지친 것은 최부자였다. 그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몽둥이를 내던졌다. 저놈을 헛간에 쳐넣어라.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제놈이 잘못을 빌 때까지 굶겨 죽일 것이다. 칠성이는 짐짝처럼 들려져 냄새나는 헛간 구석에 내동댕이 쳐졌다. 의식을 잃은 칠성이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차가운 흙바닥에 냉기가 상처를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몰래 숨어든 개똥이네 어미가 울먹이며 칠성이의 상처에 된장을 발라주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냥 훔쳤다고 하고 빌지 그랬어. 이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칠성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힘겹게 미소 지었다. 아주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 어머니께는 제가 멀리 심부름 갔다고 전해주십시오. 헛간의 틈새로 들어온 달빛이 칠성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 애썼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했다. 그는 최부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비단 이불을 덮고도 악몽에 시달리며 황금을 쌓아놓고도 도둑이 들까 전전긍긍하는 그 삶이 차라리 멍석 위에서 피 흘리며 누워있는 자신보다 더 지옥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은 법. 주인 어른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계신 게야. 칠성이는 아픈 몸을 웅크리며 잠을 청했다. 그때 헛간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 한 마리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물고 쥐구멍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달빛에 반사된 그것은 최부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수저였다. 진실은 이토록 허망하게 쥐구멍 속에 처박혀 있었으나 인간의 탐욕은 죄 없는 자의 피를 보고서야 멈추었다. 칠성이는 쥐가 사라진 구멍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으려 했으나 입가에서 터진 상처 때문에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메마른 하늘이 기이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최부자의 높은 담벼락을 때렸고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억울한 자들의 한숨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최부자가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견고해 보였으나 그 아래 집안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새에서 짓밟힌 풀꽃 같던 칠성이의 운명이 질긴 생명력으로 다시금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늘이 노했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칠성이가 헛간에서 풀려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지독한 가뭄과 함께 이름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자결하는 태양은 대지를 불타오르는 화로처럼 달구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허연 속살을 드러냈다. 타들어가는 것은 곡식뿐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목구멍도 인심도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졌다. 마을 우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 흙탕물조차 귀했고 길가에는 영양실조와 고열에 시달리다 쓰러진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들끓었다. 물 좀 주시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유령의 속삭임처럼 떠돌았으나 그 누구도 선뜻 물 한 바가지를 내밀지 못했다. 내 살 길이 급한 마당에 남을 돌아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기 때문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검은 안개처럼 고을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유일하게 웃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최부자였다. 그는 역병이 돌 조짐이 보이자마자 하인들을 시켜 인근 장터의 약재란, 약재는 모조리 사재기했다. 창고에는 쌀가마니뿐만 아니라 귀한 약재들이 천장까지 쌓여 썩어가고 있었다. 허허, 사람이 죽어나갈수록 내 곳간의 가치는 올라가는 법이지. 쌀 한 되에 밭 한 마지기, 약 한 첩에 논 두 마지기를 받아도 없어서 못 팔게야. 최부자는 곰방대를 빨며 흐뭇한 표정으로 장부를 넘겼다. 그의 눈에는 죽어가는 이웃들이 그저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숫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대문들 두드렸지만 최부자는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사나운 개들을 풀어 쫓아냈다. 그의 탐욕은 가뭄보다 더 혹독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말려 죽이고 있었다. 칠성이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다시 일터로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다. 헛간에 갇혀있는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한 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약 한 첩만 쓰면 차도가 있을 것 같았지만 약재상은 이미 최부자가 독점하여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은 상태였다. 칠성이의 품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칠성이는 식은땀을 흘리는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며 굳게 다짐했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는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 어귀로 나갔다. 혹시라도 약초를 캐러 가는 신만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 있고 입가에는 거품을 문 채 헐떡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역병 환자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에이 재수없어, 병 옮겠다 하며 침을 뱉고 피해가기에 바빴다. 그때 화려한 가마를 탄 최부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가마꾼들이 멈칫하자 최부자가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다. 뭣들 하느냐, 어서 가지 않고. 가마꾼이 난처한 표정으로 쓰러진 노인을 가리켰다. 마님 길 한가운데 병자가 누워있어 지나갈 수가 없사옵니다. 최부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노인을 쏘아보았다. 저런 더러운 것을 보았나. 여봐라. 저 늙은이를 당장 개천으로 굴려버려라. 내 가는 길에 부정을 타게 하다니. 하인들이 머뭇거리자 최부자는 직접 가마에서 내려 발길질을 해댔다. 비켜라. 이 냄새나는 늙은아. 최부자의 비단신이 노인의 옆구리를 걷어차자 노인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하며 대굴대굴 굴러 길가 풀숲에 처박혔다. 최부자는 옷을 털며 다시 가마에 올랐고 일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유유히 사라졌다. 칠성이는 나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달려가 최부자의 멱살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죽어가는 저 노인이었다. 칠성이는 주저없이 풀숲으로 달려가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노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악취가 진동했다. 하지만 칠성이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옷을 벗어 노인을 덮어주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노인은 개슴츠레 눈을 뜨고 칠성이를 바라보았다. 초점 없는 탁한 눈동자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기이한 광채가 서려 있었다. 목이 말라. 노인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소리는 애처로웠다. 칠성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물 한 방울 구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노인을 업고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계신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길바닥에 버려둘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이는 마지막 남은 물을 끓여 노인에게 먹였다. 그러나 노인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 열은 내리지 않았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약이 필요했다.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았다. 칠성이는 멍하니 앉아 방구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낡은 반다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다지 문을 열고 깊숙이 감춰둔 헝겊구러미를 꺼냈다. 겹겹이 쌓인 천을 풀자 빛바랜 은비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자 집안의 갑오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아무리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이 비녀만큼은 팔지 않으셨다. 이것은 네가 장가갈 때 색시에게 줄 것이다.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쟁쟁했다. 칠성이는 비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비녀를 팔면 어머니의 약도 저 노인의 약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칠성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비녀를 적셨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허나 사람 목숨이 은비녀보다 중하지 않겠습니까? 칠성이는 잠든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비녀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읍내 장터의 전당포로 달려가 비녀를 내밀었다. 전당포 주인은 헐값을 불렀지만 칠성이는 흥정할 시간이 없었다. 돈을 받아준 그는 약재상으로 달려가 해열제와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샀다. 최 부자가 값을 올려놓은 탓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지금으로선 이것이 최선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정성껏 약을 다렸다. 쌉싸름한 약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자 기이하게도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칠성이는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노인의 입에 흘려넣었다. 그리고 남은 약은 어머니에게 드렸다. 밤새도록 칠성이는 두 환자 사이를 오가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다리를 주물렀다. 새벽닭이 울 무렵 기적처럼 노인이 눈을 떴다. 열꽃이 가라앉은 노인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맑고 깨끗해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칠성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젊은이 자네는 내가 누군지 알고 구해주었는가? 칠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누구신지 알게 뭡니까? 그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구했을 뿐이지요. 노인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귀한 것을 팔아 천한 목숨을 구했구려.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비단결 같소. 노인은 칠성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는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기억해 두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해가 뜨는 법이라네. 자네가 심은 선의 씨앗이 곧 거대한 숲이 되어 자네를 지켜줄 것이야.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노인은 칠성이가 잠시 물을 들어간 사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만이 감돌 뿐이었다. 칠성이는 노인이 사라진 자리를 보며 어리둥절했지만 곧 어머니의 열이 씻은 듯이 내린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런데 그 시각 기이한 일은 칠성이네 집이 아니라 최 부자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최 부자는 그날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황금으로 된 방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황금벽이 녹아내리더니 시커먼 똥물이 되어 그를 집어삼키는 것이었다. 으악 살려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최 부자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숨을 고르며 물을 마시려는데 물그릇 안에 시뻘건 핏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닌가. 기겁을 하며 그릇을 던지자 이번에는 천장 대들보에서 굵은 구렁이 한 마리가 뚝 하고 이불 위로 떨어졌다. 아악 사람 살려 이게 뭐야.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방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마당의 풍경은 더 기가 막혔다. 멀쩡하던 담장이 금이가 우지끈 소리를 내고 있었고 곳간에서는 수천 마리의 쥐떼가 쌀알을 물고 줄지어 도망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병고냐. 내 집안이 망하려는 징조인가.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다. 그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칠흑 같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몇 달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였다. 그러나 그것은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아니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검붉은 흙탕물 같은 괴상한 비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덥고 습한 남동풍이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북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칠성이는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일었다.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묵은 찌꺼기를 쓸어내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대한 정화의 시작이었다. 반면 최 부자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 자신의 견고한 성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종말의 서곡이었다. 우르릉, 쾅쾅, 천지를 개벽하는 듯한 굉음이 고막을 찢어발기며 칠흑 같은 밤하늘을 뒤흔들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더 이상 물이 아니라 굵은 자갈돌이 되어 지붕을 때려 부수는 것만 같았다. 마을 앞 개천은 이미 범람하여 누런 흙탕물이 뱀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둑을 넘나들었고 낮은 지대에 사는 초가집들은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다. 사람 살려, 아이고 내 새끼 떠내려가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가축들의 비명과 지붕 위에 올라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다. 억눌려왔던 땅의 분노이자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채찍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젖은 옷을 움켜쥐고
고지대에 있는 선앙당으로 기어 올라가며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최 부자는 딴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묘한 진동소리, 즉 자신의 집 뒷산이 우문거리며 우는 소리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안 돼, 안 돼. 내 돈, 내 금덩어리들. 최 부자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을 뛰어다니며 벽장을 뜯어내고 있었다. 하인들은 이미 살 길을 찾아 도망친 지 오래였고 텅 빈 대궐 같은 기와집에는 오직 최 부자 혼자만이 탐욕의 망령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바닥을 뜯어내고 깊숙이 묻어두었던 묵직한 무쇠 괴짝을 꺼내 들었다. 장정 2명이 들어도 무거울 그 괴짝을 최 부자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질질 끌고 마루로 나왔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금괴와 땅 문서가 들어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다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물려 있었다. 그때였다. 구구구구궁. 마치 거대한 용이 땅속에서 몸부림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최 부자 집의 뒷산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 묵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뚝뚝 부러져 나갔고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들이 시커먼 진흙 탕류와 뒤섞여 최 부자의 집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왔다. 으악! 최 부자는 괴짝을 끌어안고 뒷문을 박차고 나갔으나 이미 늦었다. 산사태는 거대한 파도처럼 기와집을 집어삼켰고 화려했던 사랑채와 안채는 순식간에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다. 최 부자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끈적거리는 진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그는 금괴가 든 괴짝을 놓지 않았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믿었던 황금의 무게는 이제 그를 죽음의 붓으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다. 한편 칠성이는 아수라장이 된 마을을 뛰어다니며 미친 듯이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노모를 안전한 선앙당으로 대피시킨 뒤였다. 칠성아, 가지 마라. 위험하다. 어머니가 칠성의 옷자락을 잡고 말렸지만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인 뒤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머니, 저기 김서방네 식구들이 아직 못 나왔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칠성이는 허리춤에 밧줄을 메고 거센 물살을 헤치며 고립된 이웃집으로 향했다. 지붕 위에 고립되어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둘러엎고 안전지대로 옮겼고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박노인을 등에 업고 진흙탕을 굴렀다. 그의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복하여 하나둘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 이기심으로 얼룩졌던 마을에 재난을 통해 비로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보던 칠성이의 귓가에 미약하지만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줘. 사람 살려. 소리는 무너져 내린 최 부자의 집터 그 흉물스러운 흙더미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칠성이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자신과 어머니를 괴롭히고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원수 같은 자였다.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칠성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셨다.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한다면 나 또한 저 짐승 같은 최 부자와 다를 게 무엇인가. 칠성이는 밧줄을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고 진흙 구덩이를 향해 몸을 던졌다. 미끄러운 흙 비탈을 기어내려가자 허리까지 흙에 파묻힌 채 헐떡거리는 최 부자의 모습이 보였다. 최 부자는 꼬리말이 아니었다.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흙범벅이 되었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가슴팍에 무쇠 괴짝을 꼭 끌어안은 채 흙더미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괴짝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 더 깊은 수렁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주인 어른, 제 손을 잡으십시오. 칠성이가 소리치며 손을 뻗었다. 최 부자는 흐릿한 눈으로 칠성이를 올려다보았다. 평소 벌레 보듯 하던 머슴놈이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칠성이냐? 어서 나를 꺼내다오. 이 흙이 나를 삼키려 한다. 최 부자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손을 뻗으십시오. 어서요.
칠성이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지만 최 부자는 괴짝을 잡은 두 손을 풀지 못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내 전부야. 최 부자는 울먹이며 괴짝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흙은 이제 최 부자의 가슴팍을 넘어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칠성이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주인 어른, 그 괴짝을 버리셔야 삽니다. 그게 어른을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위쪽에서 또다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릴 기세였다. 시간이 없었다. 안 돼, 절대 못 버려. 내 놈이 와서 이 괴짝부터 들어 올려라. 죽음의 문턱에서도 최 부자의 탐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칠성이에게 자신을 구하는 것보다 금괴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칠성이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흙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최 부자의 멱살을 잡았다. 정신 차리십시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지 않습니까? 젓갓 돌덩어리가 목숨보다 중합니까? 칠성이는 평생 처음으로 주인에게 호통을 쳤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최 부자는 흠칫 놀랐다. 번개가 번쩍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칠성이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최 부자의 얼굴은 황금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때 위쪽에서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지며 흙탕물이 그들을 덮쳤다. 최 부자는 숨이 막혀 쉥쉥거렸다. 물이 콧구멍으로 들어오자 그제야 죽음의 공포가 탐욕을 압도했다. 살려줘. 최 부자는 본능적으로 괴짝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다. 무거운 무쇠 괴짝은 꿀렁거리는 진흙 속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괴짝이 사라지자 최 부자의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칠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최 부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잡으세요. 꽉 잡으셔야 합니다. 칠성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 늘 흙을 만지고 걸음을 치우던 그 천한 손이 지금 이 순간 최 부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튼튼한 동아줄이었다. 최 부자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칠성이의 손을 부여잡았다.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밧줄을 당기며 진흙탕 밖으로 최 부자를 끌어올렸다. 비에 젖은 흙바닥은 미끄러웠고 최 부자의 몸은 물을 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칠성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팔 근육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으아, 기합 소리와 함께 칠성이는 최 부자를 단단한 땅 위로 집어던지듯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진흙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최 부자는 콜록거리며 흙탕물을 토해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이 파묻혀 있던 웅덩이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화려했던 기와집도, 위세등등했던 곡간도, 그리고 목숨처럼 아끼던 금괴 괴짝도 모두 시커먼 흙 속에 묻혀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진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초라한 육신과 자신을 구해준 머슴 칠성이뿐이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보았다. 황금을 쥐려던 손에는 이제 차가운 진흙만이 묻어 있었다. 보십시오, 나으리. 칠성이가 숨을 고르며 나직하게 말했다. 도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황금은 흙 속으로 사라져 똥보다 못한 것이 되었고 나으리가 천하게 여기시던 이놈의 흙 묻은 손은 황금보다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어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미쳤었지. 귀신에 홀렸었어. 최 부자의 통곡 소리가 잦아드는 빗소리에 섞여 서글프게 울려 퍼졌다. 칠성이는 묵묵히 최 부자의 젖은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의 손에 묻은 진흙이 최 부자의 비단옷에 묻어났지만 최 부자는 더 이상 더럽다고 피하지 않았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 모든 것이 쓸려나가고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 최 부자의 집터는 거대한 흙무덤으로 변해버렸지만 그 흙 속에서 최 부자의 탐욕도 함께 장사 지내진 셈이었다.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부자를 부축했다. 일어나십시오. 어머님이 기다리십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셔야지요. 최 부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이에게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천석군 부자가 이제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알거지가 되어 자신의 머슴에게 의탁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묘하게도 괴짝을 끌어안고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멀리서 새벽닭이 우렁차게 울며 새날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시렸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이 물러간 자리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단결처럼 쏟아져 내렸다. 마을을 휘감고 돌던 흙탕물은 서서히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두껍게 쌓인 진흙층만이 지난밤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었다. 칠성이네. 초가집 살인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좁은 방안을 비추자 웅크리고 잠들었던 최 부자가 부스스 눈을 떴다. 낯선 천장 귀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딱딱한 바닥의 냉기. 모든 것이 생경했다. 그는 습관처럼 머리맡에 요강을 찾으려다 손에 잡히는 것이 거친 집석뿐임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 고래등 같던 기와집도 산더미 같던 재물도 모두 하룻밤 꿈처럼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것이다. 일어나셨습니까, 어르신?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들어오던 칠성이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칠성이의 어머니 역시 불편한 몸을 일으켜 아랫목을 최 부자에게 내어준 터였다.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시지요. 쌀이 없어 보리를 섞어 끓인 묽은 죽입니다만. 칠성이가 내민 개다리 소반 위에는 이가 빠진 사기 그릇에 담긴 보리죽 한 그릇과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평소 같으면 개밥이라며 상을 엎었을 최 부자였으나 지금 그의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어 죽을 퍼넣었다. 입안에서 거칠게 맴도는 보리 알의 식감 슴슴하지만 구수한 곡물의 향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죽에 온기가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었다. 으흐흑. 최 부자는 숟가락을 쥔 채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았지만 이토록 달고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생명의 맛이자 뉘우침의 맛이었다. 죽 한 그릇을 비운 최 부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마을은 처참했다. 무너진 담벼락과 쓰러진 나무들, 온통 진흙밭으로 변해버린 논밭, 그리고 그 한가운데 거대한 흉터처럼 남은 자신의 집터가 보였다. 산사태가 덮친 그곳은 이제 어디가 안방이고 어디가 사랑채였는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흙무덤으로 변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복구 작업을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흙투성이가 된 최 부자를 발견하고는 멈칫했다. 평소 같으면 서슬퍼런 눈초리에 기가 죽어 피해갔겠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 비친 최 부자는 그저 집 잃고 늙은 노인에 불과했다. 최 부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누군가 최 부자의 어깨에 툭 하고 손을 얹었다. 박노인이었다. 살아남았으면 됐네. 목숨이 붙어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게야. 원망 대신 건네진 투박한 위로에 최 부자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네, 내가 잘못했네. 자네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어. 그날부터 최 부자의 손에는 곰방대 대신 호미와 삽이 들려졌다. 그는 칠성이를 스승으로 모시고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그에게 밭일은 고역 중에 고역이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바닥은 물집이 잡혀 터지고 굳은 살이 박였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칠성이가 건네주는 걸음통을 짊어지고 밭으로 향할 때마다 그는 도사의 예언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황금은 똥이 되고 똥은 황금이 되리라. 자신이 그토록 껴안고 지키려 했던 황금은 쓸모없는 진흙 속에 묻혀 똥보다 못한 것이 되었고 자신이 냄새난다고 코를 막으며 천시했던 이 걸음통 속의 똥은 이제 땅을 살리고 생명을 키워내는 진정한 황금이 되고 있었다. 최 부자는 밭고랑에 걸음을 뿌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다. 칠성이와 최 부자가 함께 땀 흘려 일꾼 밭에는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비록 예전처럼 수천 석을 거둬들이는 대농장은 아니었지만 직접 심고 가꾼 곡식들이 알알이 연그러 고개를 숙인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다. 최 부자는 수확한 벽살로 밥을 지어 마을 잔치를 열었다. 비록 조촐한 상차림이었지만
그곳에는 웃음과 정이 넘쳐 흘렀다. 어르신, 이 막걸리 한 잔 받으십시오. 옛날에는 최부자 집 대문 근처에도 못 가던 소작농들이 이제는 허물없이 그에게 술을 권했다. 최부자는 쭈글쭈글해진 손으로 술잔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탐욕의 그늘과 불안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맑은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곳간에 쌓아둔 쌀가마니가 부후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술 한 잔 밥 한 끼가 진정한 풍요임을. 칠성이는 마을의 촌장이 되었다. 그의 지혜와 덕망은 고을 너머까지 소문이 자자하여 원님조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칠성이를 찾아와 자문을 구하곤 했다. 칠성이의 노모는 아들의 지극정성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 안방마님처럼 편안한 노후를 보냈다. 최부자는 칠성이네 집 행랑채를 수리하여 거처로 삼았는데 그는 틈만 나면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거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아이들은 호랑이 할아버지라 불리던 최부자의 무릎에 앉아 그의 수염을 잡아당기며 깔깔거렸다. 얘들아, 저 산 밑에 묻힌 금괴가 궁금하지 않느냐? 최부자가 농담처럼 물으면 아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에이, 그깟 돌덩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쪄주시는 고구마가 훨씬 맛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최부자는 허허허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 늦가을 저녁, 칠성이와 최부자는 추수를 끝낸 들판을 거닐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누더기 도포를 걸치고 표주박을 찬 바로 그 도사였다. 칠성이와 최부자가 놀라 다가가려 하자 도사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허허, 이제야 비로소 땅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썩은 내가 진동하던 곳이 향기로운 옥토가 되었으니 내 예언이 틀리지 않았지 않은가. 도사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최부자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도사님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도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탐스러운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칠성이는 최부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르신 날이 찹니다. 그만 들어가시지요. 최부자는 칠성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다. 과거의 주인과 머슴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그들은 이제 흙이라는 스승 아래서 형제이자 동지가 되었다. 마을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무너진 최부자의 옛 집터를 가리키며 묻곤 했다. 저 밑에 정말 엄청난 금괴가 묻혀 있습니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금괴보다 더 귀한 것이 묻혀 있지요. 바로 한 사람의 욕심을 묻고 다시 태어난 양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부자와 칠성이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들이 일군 땅은 해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 후손들을 먹여 살렸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는 자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황금빛 들판은 말없이 속삭이고 있었다.